방금 소개받은 경희대 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앞에 세 분의 발표가 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금관과 금동관들에 대한 것인데, 역시 금관이라는 것이 제 주로 전공이 유라시아 초원 지역과 한반도와의 관계에 대한 어떠한 그 탐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야를 확 넓혀가지고, 사실 이 금관이라는 게 처음 발견되었을 때부터 그 당시 알려져 있었던 시베리아나 유라시아에 너무나 많은 그 금관들과 상사성이 보였어요. 유사성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극단적인 뭐 전파로, 왜냐면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봤었는데, 지금 사실은 자료가 나오면 나올수록 비슷한 자료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뭔가 새로운 현상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이제 그 제목이 제천금인이라고 하는 흉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금 인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도 사실은 그 자신들의 흉노의 어떤 후일 자체를 했죠. 아마 실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유라시아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했었던 그 흉노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실제로 흉노의 어떠한 그 기원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황금인간인데, 저는 이것을 금관을 제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사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신라의 금관, 그 다음에 이제 막 아프가니스탄, 요거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황금인간인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신라 금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물론 마한이나 다른 그 지역에서도 금동관이 나옵니다. 물론 근데 금동관은 이미 이제 보고파가 되고 난 다음에 계속 현지화가 된 것이고, 수입됐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유라시아적인 공통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것을 극단적인 전파론이나 극단적인 자생론으로 보는 것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시공을 초월한 유사성을 그럼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이냐? 그건 더 웃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동유럽에서 만주 한국까지 이어지는 거의 제가 그 카운트해 보니까 거의 2000년 정도의 어떠한 시간폭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물론 제작 기법이나 형식의 어떠한 분류 이런 것만으로 편견만으로 이거는 해석할 수 없는 시공간적인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전 이것에 대한 아마 새로운 해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 유라시아 일대에는 사실 그 신라 금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많이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예컨대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여기 그 키르기스탄에서 발견되는 그 황금 마스크입니다. 아까 저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신라도의 금관을 얼굴 덮듯이 마스크처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통이 사실 존재해 똑같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출자, 나무형 형태로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베리아 샤만들, 요거는 서부 시베리아, 아프가니스탄, 신라, 사르마트, 저기 그 흑해 연안.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사슴, 그 다음에 나무 자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요소가 있고요. 반면에 새를 주로 요소로 하는 돌궐 계통의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하나하나의 디테일들은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른 디테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사진을 한번 제가 요즘에 가끔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되는 논의와 이제 한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오른쪽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희대 평화전당입니다. 왼쪽 거는 브뤼셀에 있는 그 세인트 성 미첼 성당이에요. 똑같죠. 예.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비유를 든 겁니다. 비슷한 요소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 아마 디테일한 것들을 보죠. 그러면은 다 각자의 기술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연대 차이는 무려 크게 600년 이상 납니다. 이것을 갖다 그러면은 브뤼셀에서 벨기에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경희대에 만든 사람들이 우연히 건물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둘이 똑같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의미가 없다는 논이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었겠죠. 이제는 OX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동인으로 둘이 확산되었는가.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그 극단적인 그 전파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기술을 보니까 쓰임이 다르다. 예, 맞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각자의 쓰임 맞게 쓰죠. 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지만은 서로
각자의 쓰임이 있었겠죠. 각 사회의 특성과 특히 금관은 이데올로기의 수용. 그러니까 금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상징성이 극대화된 유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잠시 우리는 고고학자의 발굴 출토 상황, 그 다음에 유물의 어떠한 그 재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었겠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다시 아까 말씀 문으로 돌아가서 흉노의 제천금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기 흉노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금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황금인간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기록입니다. 근데 이것이 흉노가 꽤 많은 제사 풍습이 있는데 게다가 흉노가 아시다시피 서쪽으로는 동유럽에서 동쪽으로는 이제 중국 일대까지 유라시아 전역에다 영향을 엄청나게 주는, 특히 이들은 그 황금 예술과 무기 계통에 엄청난 기술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천금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흉노에서 이 제천금인만 언급이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이것을 황금으로 사람 만들었다 부처님, 황금 부처라고 오인을 했었습니다. 당나라 때 그 주석을 달 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불교를 오인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예전에 그 주회를 단 다음부터는 거의 이제 신경을 여기다 안 써왔었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유라시아 일대에서 황금 인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무덤에서. 이제 저는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것입니다. 먼저 이 유라시아 초원의 어떠한 흉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제사의 어떠한 전통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흉노는 먼저 이제 이 세 가지의 그 제사 전통이 있습니다. 원래 5월하고 8월에 모입니다. 5월은 용성에서 모이고 8월은 대림에서 모이는데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제 유목민들은 이때 모이는데 이 유목 경제라는 특징이요. 유목민은요. 처음 유목이라는 것이 등장할 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목축 동물들을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 목초지에서 겨울 목초지를 가는 그 중간에 두 번 모이는 이 패턴은 똑같아요, 지금도. 근데 5월에는 용성에서, 이게 용성을 이제 그 세계에서 나무 앞에서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고, 8월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여름에 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정월에도 모인다고 되어 있는데, 예, 정월에 모인다는 이거는요, 흉노 유목민들의 전통적인 그러한 전통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겨울에 추워서 못 모여요, 사실은. 이 대규모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모일 수가 없는데, 이 한나라 때부터 중국이 이제 흉노에게 엄청난 조공품을 주는데, 그걸 다 정월에 줍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추워도 선물 준다는데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는 선우에 궁궐에서 모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보면은 이제 먼저 선우정이라는 것은 최근에 작년에 그 몽골에서 이렇게 생긴 그 천자선우라고 해가지고요. 하늘의 아들 선우의 기와장이 발견돼 요 궁궐에 발견되었는데요. 궁궐터가. 이것을 이제 그 몽골 학자들은 용성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걸 선우정이라 보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엔 선우정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이게 아마 이 건물지들이 있으니까 여기 아마 겨울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 선우와 그의 그 부족들이. 그 다음에 용성인데, 용성 축제는요, 이렇게 큰 나무를 앞에 두고, 이게 샤만들과 함께 춤을 추는, 요거는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그 암각화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나무를 매개로 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샤만 축제, 제가 직접 촬영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림이라는 것은, 원래는 숲속에서, 자기들의 그 숲속에서 모여서 세 가지 일을, 그러니까 씨름, 활쏘기, 말타기 등을 하는 것인데요. 요 오른쪽은 흉노의 그 부분에서 발견된 씨름의 그 모습이고요. 실제로 똑같은 것이 이렇게 지금도 몽골에 있습니다. 즉, 이것이 모든 그 유목민들의 그 전통의 특징은요, 이 정착민과 달리 그들의 그 전통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사실 이러한 그 기록들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잘 남아 있으니까. 자, 문제는 이제 두 개의 어떤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바로 경로와 제천금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통인데, 이거는 이제 그러한 유목민의 전통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신과 그 정신적인 어떠한 종교 문화인데,
먼저 경로가 있어요. 흉노는 낡은 칼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김장 선생님께서 대도를 막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칼을 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장착했냐, 딴 데 두었냐라기보다 칼이 갖고 있는 그 무덤에서의 상징성이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게 실제로 낡은 칼을 숭배하는 풍습은 유라시아 일대에 널리 있었고요. 그 서쪽으로는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도 보여요. 이 칼을 꽂아서 그게 칼의 신이 군신입니다. 아레스라고 하는데 시체들 위에 이렇게 칼을 꽂아놓는 식으로 하죠. 그 다음에 흉노는 경로인데 스키타이에 있는 그 칼 이름이 아끼낙인데 아끼낙과 경로가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아끼낙에서 아는 요거는 그냥 바로 사과 끼낙인데요. 경로가 띵룩 해서 이게요. 그 고대 발음이 같은 어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알려져 있죠. 즉, 칼 꽂음으로써 그 칼이 하늘의 뜻을 지상으로 이루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군신의 이미지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한반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김천 고인돌에 있는 빛파연 동원이 꽂혀 있어요. 그 앞에. 이게 얼마 전에 춘천 중도 고인돌도 이렇게 꽂혀 있는 동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오린동 고인돌에 보면 이렇게 암각화에 칼을 꼽고 거기에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칼 숭배는 아마 무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에서는 등장하는 아마 공통점이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황금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나라의 곽거병이 이제 연지산, 이게 아마 감tuk성 쪽에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흉노의 휴도왕을 격파해서 이 황금인간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황금인간이, 다시 말하면 이제 흉노 부대가 있으면 뒤에 그들이 모시는 황금인간을 있었는데 그거를 전리품으로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근데 여기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주를 부처님이라 달아버리는 바람에 심지어 이 도낭 막고굴에 보면은 장건이 떠날 때 보면은 뒤에 이렇게 마치 불상을 모시는 것처럼 그렸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당나라 때까지는 이 부처님의 모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글자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황금인간이거든요. 황금인간. 그럼 황금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월지를 통해서 들어온 불상이다. 한나라 때 흉노를 통해서 불상이 왔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흉노는 사실 그 조상과 하늘을 섬기는 전형적인 문민의 그 생활이었죠. 즉, 황금인간은 신격화된 그러한 자신들의 조상 숭배를 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금인의 사당이 있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그 기록에 보면은. 근데 유목민들한테는 사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사당을 지을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유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제천금인의 발견 지역, 그거는 역사 기록에 따르면은 휴도왕을 잡았던 것이 바로 요 일대입니다. 감숙해랑이 넘어가는 바로 그 일대의 길목에서 이거 발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황금 자료를 보면은요, 흉노의 기원전 4세기 때 중앙아시아에서 이 만리장성 북부로 넘어오는 그러한 사카 중앙아시아 황금 문화가 그들의 초기 흉노의 형성에 이바지했다고 이미 누차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에서 제천금인, 즉 황금인간의 형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사카라는 사람들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자면은, 이렇게 원래 우리가 보통 북방 청동기를 스키타이 문화권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게요. 시베리아가 한반도의 120배 땅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북방 이래버리면은요, 우리나라 몇백 배 땅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지정하는 건데, 그들은 결코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원래 전통적으로 유라시아의 청동 문화는 이 약간 몽골과 이 시베리아 초원 일대에서 있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근동 세계와 연결이 되는 이 사카 문화라고 하는 권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꽃갈모자입니다. 꽃갈모자를 써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화가 요 왼쪽에 이거는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의 벽화에 등장하는 사카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분포가 유럽과
중국 세계를 아시아 세계 이어주는 그 가운데 이들이 이 당시에 널리 번성했었고 그들의 문화가 중국으로 오죠. 그래서 바로 이때에 그 번성하는 사카 문화인들이 기원전 한 5세기부터 4세기 정도부터까지 황금 인간들이 이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황금 인간인 이식 고분의 황금 인간입니다. 약 한 17살 정도의 그 사람이고요. 몸에 이렇게, 참고로 이 사람들은 관이 없습니다. 관이 없고 모자나 옷에 황금을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머리에 무슨 무거운 관을 쓸 수가 없고요. 옷도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이는데 이 사람은 이제 도굴이 안 됐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고분들은 이 도굴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도굴이 된 그 고분들은 예전부터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있는 무덤은 그 도굴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 별명이 황금 왕자라고 그래요. 왕이라 안 그럽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주곽이 아니라 부곽, 옆에 있는 고분에서 발견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려한 황금들이 발견되었고, 예, 이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가운데 거는 도굴됐고, 아까 우리 금관총 재발굴처럼 말입니다. 이미 도굴된 거, 이거 이제 다 꽝이다 해가지고, 다 밀어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자동차 정비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답니다. 이 지역에다가. 그래가지고 세우는데, 그럼 여기 쓸모없는 돌들은 치워지지 않겠냐라고 하니까는 그때 어떤 고고학자가, 카자흐스탄 고고학자가 고려인 자기 발굴단 데리고 2명이서 이거를 지켜보는데,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서 여기 이 옆쪽에 붙어 있는 고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거는 과거의 도굴꾼도 모르는 그런 고분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여기서 도굴이 안 된 거 나오죠. 그래서 지금도 가보니까 이런 식의 고분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것들 다 도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네, 지금도 정비공장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된 이러한 그 고분들은 즉 금관이 아니라 몸에다가 붙이는 식으로 황금 인간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실릭트라는 데서 나오는 그 황금 인간 고분인데요. 제가 이거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공동 작업을 해서 이 지역에 관련된 그러한 그 황금들을 국가 차원의 국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은 카자흐스탄은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 우리 천마총이랑 금관총임을 다 보여준 게 똑같은 그러한 정도의 호의를 저희한테 보이셔가지고 조사할 수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왜 이렇게 보면 되게 무거워 보이는 한 것지만은 아주 얇게 펴가지고요 가볍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3년 전에도 또 하나의 그 황금 인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이 알렉사즈라고 하는데, 요거는 얼마 전에도 올해에도 이제 우리나라 아시안 아키올로지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황금을 이렇게 온몸에다 바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덤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재화가 생기면 몸에다 발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황금 인간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몸을 황금으로 만드는 그러한 전통은 북쪽으로 알타이 지역으로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보통 우리 신라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파지릭이라고 하는 고분인데 그게 100년의 오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파지릭 고분은 카자흐스탄에서 넓게 한반도의 몇 배 이상의 크기의 땅에 전면적으로 분포하는 적성 목각군이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일종의 지역 변종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1920년대에 발굴되는 바람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계속 그거하고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 사카 황금 문화의 일종의 지방 유형이다. 여기서 발견됐어요. 이렇게. 투바의 아르잔 고분, 되게 유명한 그러한 고분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제가 지금 표시한 사카 문화가 이게 공통적으로요, 고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적석, 돌을 쌓아서 그 안에 목각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냐? 다 달라요. 지상식, 지하식,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스캐폴딩, 뭐라 그러죠? 비계 같이 나무 구조를 세워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거는
돌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나무 비계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부분의 나올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각자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술이 다 나오면서 동시에 황금 인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4세기 때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진출을 해요. 이게 바로 그 흉노의 어떠한 성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 광숙성을 지나서 이제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길목에 해당되는 바로 그 지역에 새롭게 문화가 등장하는데 유적이 바로 이 마가원이나 여기 신강성이 먼저 나오는데 신강성 여기에 천산산맥이 있으면은 그 일대도 이렇게 똑같이 신강 지역의 고분과 함께 황금 유물들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그것이 만리장성 지역으로까지 가는 거는 마가원이라는 유적인데요. 카자흐스탄의 그 황금 인간, 요거는 마가원에 보이는 황금 인간입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보이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약간 좀 자세가 이동되었는데요. 위치가. 예. 자, 이게, 아까 봤었던 사카 문화의 그러한 환상적인 그러한 맹수나 사냥들의 유물, 그 다음에 이러한 동물들, 그리고 보면 이건 허리띠는 중국계의 대구라고 하는 허리띠 버클인데, 여기에도 초원의 황금 장식이 가미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진나라에 편입이 된 오랑캐라고 하는 서융이라고 보통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서융인지는 약간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진나라 자체가 중국에서도 중원이 아니라 이제 서쪽에 있었던 이민족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할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제까지의 중앙아시아의 황금 인간들은 몸 전체를 황금으로 발랐는데 이때에는 허리띠를 모든 게 이동합니다. 모든 장식들이.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그 위치가 다시 말하면 각자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에 맞게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허리띠를 감았다면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허리띠를 죽은 사람 허리 위에 이렇게 얹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는 내장 프로세스에서 이 유물이 가지고 있는 현상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컨대 보면 왜 전사자들 이렇게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을 이동하면요.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그 사람의 철모나 훈장 같은 거 얹어서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징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똑같은 양상이 보입니다. 예. 또 다른 18호 무덤도 보면은, 예, 이게 우리 아까 봤었던 그러한 목걸이 장식, 그 다음에 허리띠. 예, 철저하게 허리띠의 중심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는 말 타는 기마인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내려와서 마차를 타고 이제 중원의 진나라에 편입이 되면서 그들의 어떠한 삶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얼굴에는 어떠한 모자나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이것이 아마 이 사회에서는 주로 허리띠로, 그래서 심지어 보세요. 여기는 허리띠를 위에 얹고요. 이건 허리띠 걸인데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어깨 근처에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정도로 신라 금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무덤에서 발견되는 위치를 절대적인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실제로 무덤을 쓰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하나의 이제 그러한 것인데요. 자, 이제까지 이렇게 황금 인간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북방 지역으로 넘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전파 경로는요, 제가 다른 데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황금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황금 인간은 집이 없는 유목민들의 특징입니다. 가볍고 재화 가치가 아주 높으며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난 황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하고 보석들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전부 다 무덤에 묻힌 것들이거든요. 무덤에 묻힌 것들은 바로 이 조상의 시신을 미라화해서 숭배하는 초원의 전통입니다. 오전에 발표했었던 이건홍 선생님의 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초원 사람들도 빈이 필수예요. 왜냐면은 1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푸른 초원은 1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얼어 있거든요. 땅을 못 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길게는 1년 가까이 그분을 그냥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계속 황금을 만들어서 그분의 사실 계속 이게 염습을 합니다. 엠버밍을 해가지고 이 부패를 방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 위에 그 황금을 붙여요. 그리고 마스크를 씌우는 경우도 있고 덮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상당히 대부분 경우는 아마 그러한 그 변형된 시신의 어떤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이 큽니다. 실제로 스키타이 쪽의 왕이 죽으면은 이러한 수레에 얹어가지고 자기의 땅을 다 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 파지르기에 있는 왕족 고분에서 이와 같은 수레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황금 인간이라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빈 과정에서 보존시키고 또 그 사람을 이용하는 상당히 장기간의 매장 프로세스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은 흉노가 이 황금 인간을 가지고 이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때가 흉노가 아주 위기에 몰려 있었을 때입니다. 흉노가 위기에 몰려가지고 자신들의 본거지를 중국 한나라한테 빼앗기는 광경입니다. 곽거병한테. 바로 그거는 그들이 빈을 해야 되는데 보통 빈은 그들의 야영지 안에 그 천막 안에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자신들의 야영지가 습격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빈 중에 있었던 황금 인간을 가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이 제천구미는 불교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이 한국과 유목 민족들의 전통에 잘 맞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나아가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화두. 왜 초원의 황금 기술은 동서양 곳곳에 확산되는데 그 기술과 함께 금관이 전래되는데 문제는 정작 초원에 있는 문화들의 중심지에는 금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금관이라는 것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거는 황금 인간에서 금관으로의 확산 과정을 한번 제가 밝힐까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거는 신의 뜻을 받는 그 샤만들의 일종의 와이파이와 같은 역할이었다라고 보통 그러니까 신의 뜻을 받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그 그림이고요. 예, 바로 이 신대륙과 구대륙 공통적으로요. 그 샤만들은 그 사슴하고 나무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그들의 그 샤만 의식에 반드시 정착이 되어 가지고요. 요거는 시베리아의 18세기 샤만, 오른쪽은 신대륙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그 인디안들의 그 의식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늘로부터 뜻을 받는데 이러한 사슴과 나무가 이용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너무나 예가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샤만이 자신의 어떠한, 결국 샤만 자체의 의미는 그 하늘의 뜻을 자기 혼자 받아서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서 대리를 해주는 그러한 일종의 그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을 독점하기 위해서 독점을 하는 상징적인 물건이 필요했고, 바로 그것이 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서시베리아 훌라의 문화 2000년 전인데요. 역시 금관의 요소가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확산의 배경에는요, 이 제사의 독점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제사의 독점은 바로 이렇게 훈족 또는 흉노의 황금문화 확산과 함께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이제 이때 광역화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유라시아 초원지대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그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광역화됩니다. 왜냐면은 초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유라시아만 떠오르지만 사실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요,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그 거리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초원은 전 세계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같은 생계 경제를 묶이면서 광역화가 됩니다. 여기에 세계수 사상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복합사회라고 하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즉 아무나 신과 맞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급에서만 그 신과 맞닿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금관이 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느냐. 그거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수익과 그 제사의 독점을 통한 권력 강화라고 하는 그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는 같지만 그들 사이에 기술이나 내지는 그 구사하는 그러한 그 맥락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서기 1, 3세기의 그러한 금관 장식인데, 자, 이거를 왜, 권력의 독점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거는 바로 편두머리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른쪽에 이거는요, 그 흑해에서 발견된 그 여사제의 모습인데요. 그렇지, 머리에 헤어밴드 같은 것을 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 틸랴테페인데요. 틸랴테페에서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실제 발굴했을 때 이 사람의 인골이 편두머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지정이 되어 있던, 다시 말하면은 왕관을 쓴다는 것은, 금관을 쓴다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의미한다는 것이었겠죠. 물론 이것이 모든 금관이 독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좀 더 일반화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훈족의 문화가 동서양 퍼지면서 똑같이 편두가 확산되는데, 편두 자체는 신석기 시대부터 널리 있었던 전통인데, 이때의 편두는 특정한 계급, 특정한 사람들의 그러한 독점을 의미하고 그것이 바로 왕관의, 금관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유목민들은 보통 머리를 빡빡 깎거나 아니면은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그 머리 형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들을 파악했는데, 정착민들은 우리는 이제 말 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의 그 권력의 독점을 그 사람에게 금관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편두면 다 같은 훈족이냐 아닙니다. 훈족의 영향을 받은 그 어떻게 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가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제 생각에는 민족을 초월해서 황금 문화를 수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금관이라는 거 하는 그러한 그 정착민들의 특징에 맞는 도구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초원의 황금 문화가 동서양으로 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재미있는 게요. 이거는 19세기 말 약 100년 좀 지난 전에 만주에서 샤만의 그 의식을 갖다가 묘사한 것입니다. 예, 여전히 금관에다가 이렇게 샤만의 관에다가 나무를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금관의 그 등장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와 같은 황금에 관한 숭배, 그 다음에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결합이 제사 권력의 독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관계에 맞아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국가 형성에서 이 사람들이 지배 세력을 변천합니다. 물론 이들이 그 샤머니 세력을 독점하는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보통 율령체제의 반포가 보통 그들의 어떠한 그 전성기가 끝나는 시간과 맞물리는데요. 예.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세계수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세계수가 결국은 이제 마치 우리 그 동화 제크와 콩나무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사천성, 티베트 지역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나무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아예 전 세계적으로 세계수에 대한 그 백과사전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약간 이거는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가질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그리고 이러한 식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나무와 사슴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종교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예컨대 이겁니다. 이거는 만주 에벤키족 최근에까지 사용됐었더니요. 이것이 그 나무신입니다. 예, 나무가 신목은 그 사람의 안에 사람이 있을 것을 깃들였던 것을 생각하고요. 이거는 산둥성 무시 화성석의 그 부상, 그 속에 이파리가 자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요거는 그 만주 후른벌에서 20세기 초반에 샤만이 썼었던 그러한 그 샤만 무구입니다. 팔주령과 사슴뿔의 관이 있고요. 그 왼쪽은요, 우리나라 세용동검 시기에
그 샤먼을 갖다가 이렇게 복원한 것인데, 예, 이거 약 2000년 그리고 호른벌 만주 그 서북부와 한반 남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과 공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다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전파론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우연히 같았다고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종교 이데올로기의 어떠한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역시 아까 봤었던 이 가운데 보이는 이것이요, 약 100년 전에 만주족의 샤만이 썼던 관입니다. 예. 아까 제가 오늘 그 고구려 관을 보니까 상당히 고구려 관하고도 유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받았거든요. 이거는 현재 연용산 박물관에서 있는데요. 근데, 고구려 거는 새가 없지만은 여기는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이거는 29분에서 발견된 세계수, 새입니다. 예. 바로 이거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러한 전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근데, 신라 금관에서 보이는 변형된 새 장식들을 보면 결국 그거는 전령으로서 새를 썼을 공산이 크다. 사슴과 함께. 그런가 하면은, 초원 지역 사람들은 금관이 없는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천마, 하늘과 이제 그 땅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이었을 것이다. 즉, 각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늘과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독점하고 관리하느냐는 바로 지배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갖고 있었던 금관의 등장은 그 금관이 그 사람이 개인의 그 호불호가 아니라 그 금관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큰 능력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립관 체제가 공고해진 신라에서 어떻게 이 금관이 발현했을까? 저는 이건 결국은 이 선민의식의 유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가장 초기에 이제 이렇게 북방계 유물이 등장하는 시기는 사실 기원전 1세기, 2세기 단계에 이미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한국시 유지적 등장 기록도 보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등장 시기와 신라 적선 목가분의 등장 시기는 약 한 400년 이상 차이가 40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북방에 대한 기억들은 어딘가 존재하고 있었겠고 마치 우리가 본관 따지듯이 자신들을 북방에서 내려왔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추론의 영역이 되겠죠. 자, 분명한 것은 선민의식은 어떻게든 필요했다는 것이겠고요. 금관 출현의 시기를 본다면요. 신라와 국제정세는 이 당시에 이제 뇌물마립관이 등장했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대능원, 아마 신라 당시에는요, 대능원은 사지사철 계속 고분의 축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에서 그 삼국의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하는 게 바로 대능원. 다시 말하면은 신라 수도에서 매일같이 대능원으로 가는 무덤 축조의 과정들이 보였을 것이다. 즉, 아까 김대환 선생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무덤 축조의 프로세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제사의식이었을 것이고, 신라 지배체제에서 아마 공고시켜주는 도구였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금관의 등장과 금관의 사용이라는 것이 개인의 호불호가 아니라 엄청난 재화와 인력이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그 사회에서의 그와 같은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력과 그와 같은 그 재화를 들여서 얻는 이득이 더 컸을 거란 말이죠. 바로 전 그것이 선민의식의 강화에 도움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유진남북도 시기가 이때가 혼란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흉노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제가 찾아낸 것만 지금 15개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서쪽으로는 흑해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다 심지어 백인들도 다 훈족의 후예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제 그 당시는 오랑캐가 아니라 선진적인 사람들의 후예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4세기 때의 신라가 자신들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 고구려, 백제 공통적으로 부여계통 사람들이 그 헤게모니 잡고 있었거든요. 그들 사이와 대항했을 때 그들과 차별되는 그들만의 거버넌스의 선민의식을 무엇으로 잡아야 됐을까? 아마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금관의 추정 이와 같이
사회 발전이란 내적 배경과 대외 상황에 따른 신라 지배층의 선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금관은 초사의 절전치통, 하늘과 땅이 있는 것을 끊는다. 이것은 바로 샤만의 등장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과 닿을 수 있었던 것을 왕이나 지배 권력들이 독점합니다. 샤먼의 그 지배가 시작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무형 금관의 성립은 초원의 황금인간 전통이 세계수와 결합하여서 유라시아 전역에 확산되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다. 전 그래서 신라 금관이 매장 방식을 이렇게 얼굴에 덮었다고 해서 이것이 실용일까 아닐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질문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실제 금관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걸 쓰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금관이 매납되었을 때 진정한 그 금관의 의미는 컸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금관의 위력을 알고 있었을 때 이것이 매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금관의 존재를 의미가 실생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신라 금관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는 오히려 신라 전공자들이 더 잘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금관총. 한국 최초의 발굴인 그 호우총에서도요, 그 원 보고서에서 이렇게 그 흑해 연안에 금관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재원 초대 관장도 미술연구회라고 하는 자신들의 모임에서 스키타이 문화를 처음 자기 주제로 발표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금관을 유라시아 황금만 문화의 연결고리로 작용했음을 인지하는 것인데 저희는 이것이 마치 전파냐 자생이냐라고 하는 흑백 논리로 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저는 해방 이후에 이렇게 신라의 금관의 세계사적 의미를 알고 싶어 했을까? 그거는 단순한 전파와 자생이 아니라 신라를 통해서 한국의 고고학과 한국의 역사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잠시 저희가 그 금관을 통해 저희는 이것이 우리 한국 고고학이 좀 더 보편적인 세계 고고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